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현재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검찰이 지난 6월에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도 입건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어요. 이게 뒤늦게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을 입건한 겁니까? 여러 정황들이 좀 포착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부인 A씨가 쌍방울 수사가 시작되자 남편의 측근이죠.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대북 사업 서류를 빼달라고 청탁한 부분이 있고요. 서류를 빼달라. 네, 두 번째는 이 전 부지사 가족 계좌에 여러 해에 걸쳐서 현금 수억 원이 입금된 정황이 실제로 좀 포착이 됐습니다. 예. 검찰은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고 보고 6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지만 부인 예. A씨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러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호, 그러니까 지금 혐의가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자료를 무단 유출했고 그 무단 유출해준 그 국장은요 이미 지금 구속돼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갑자기 뭉칫돈이 들어왔다는 건데 자, 좀 더 들어가 보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2020년 초 총선 출마를 위해서 용인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때 이제 지난 총선 때 용인에 아마 출마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뭐 본인은 뭐 보험금이다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은 뭉칫돈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뭉칫돈이 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 계좌로도 들어간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화영 부지사와 부인은 사실상 공식적인 어떤 직업이 없었습니다. 물론 이화영 부지사가 2017년도에 쌍방울 사회이사 되기 전까지 사실 여러 군데의 경선에서 패배를 하거든요. 삼척에도 나갔다가 경선에서 패배를 하고 용인에도 한번 또 패배를 합니다. 무소속으로 또 출마도 하고 이런 와중에 공식적인 어떤 직함을 가진 그런 그 일을 하지 않았었고요. 그런데 지금 2020년 용인에 다시 출마를 하려고 집까지 이사를 한 그 시점에서 뭉칫돈이 지금 입금이 된 겁니다. 그 이전에 2019년도에 쌍방울 김성태 회장으로부터 5천만 원이 입금됐다라는 건 쌍방울의 김 회장 증언으로 나왔고 또 2022년도에도 그런 입금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2020년에 그러면 누구로부터 얼마큼의 어떤 액수가 어떻게 들어왔느냐를 제대로 입증이 돼야 되는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예. 자, 뭐 어찌됐든 여러모로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도 확인할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번을 소환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직 응하지를 않았대요. 건강상의 이유, 뭐 무릎 수술,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글쎄요. 지난번에 재판정에서 부부싸움 할 때 보니까 무릎이 아주 나쁜 것 같지는 않으시던데. 예. 이번에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께서는 법정에 나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고 그 밖에 나가서 또 이제 기자 인터뷰를 하고 하는 것들이 자승자박이 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잘 몰랐었잖아요. 아, 그동안에 6차례나 소환 통보가 있었어? 이런 사실도 처음 알려졌어요. 예. 그리고 그 내용이 보니까 뭐 5천만 원씩 뭐 1억 원 가까운 돈이 넘어갔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야. 거기다가 또 자료를 빼달라고 했어. 예. 이런 내용들이 전부 다 저희는 몰랐던 거예요. 근데 지금 저분께서 법정에 나와서 그리고 밖에 나와서 막 그 이재명 지사를 감싸면서 자기 남편을 공격을 했다가 또 사랑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협박을 했다 회유를 했다가 하는 그런 듯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는데 좀 더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그 실체적 진실을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저분이 얘기했던 대로 무슨 뭐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온다. 그건 국민들께서 다 아시잖아요. 예. 아니 건강이 그 상의 그 법정에 나와서 그렇게 난리 법석을 펴고 그다음에 민주당에 탄원서 내고 방송사에 탄원서 나가서 기자회견을 할 그런 정도의 건강이면 저 보도는 그 탄원서를 낸 그 방송사에서 단독 보도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렇다면 도대체 왜 검찰에 가서 본인이 떳떳하다면 그 소명을 못 한다는 겁니까? 예. 제가 보기에는 자승자박한 측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 상황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희가 민주당이 검찰이 정치를 하고 독재 시대에 맞다. 왜 이렇게 규정하냐면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가족 계좌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당연히 피의 사실 공표를 했겠죠. 왜냐하면 검찰이 아니면 저런 기사가 언론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 보도는요. MBC에서 단독 보도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부인께서 탄원서를 냈던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 부인의 계좌가 2020년 총선에 나와서 동문시 분명히 부인께서는 적금을 깼다거나 보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선에 2020년은 다른 시기가 아니고 예를 들어 저분이 뭐 갯돈을 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집에 땅이 보상받아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에다 대고 저런 식으로 규정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이게 검찰의 어떤 행태가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라든지 하영재 의원이라든지 박순자 의원이 공천원금 5천만 원, 7천만 원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민국 국민이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가족들이 5천만 원 혹시 이 5천만 원이 뭐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에게 갔는 것인지 원내대표에 갔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수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계속 확인하고 그게 결론을 낳고 사법부에 가서 법원에서 그걸 재판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언론에 뭐 민주당이 아니라 뭐 MBC 좋습니다. MBC 언론들도 이게 특정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것을 흘리면은 이게 사실 대다수 국민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게 의심받고 아 저렇게 해서 그러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떤 불법적인 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화영 본인에게도 어떤 공격을 하고 그리고 검찰에게도 이렇게 공격한다 이런 의심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화영 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지금 내용이다. 제가 봤을 때 인신공격성이 아니고요. 검찰 수사는 신속하게 하되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반박해도 될까요? 예.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민주당과 진보 언론에서 얘기한 게 검찰의 언론 플레이다. 라면서 맹공을 퍼부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비공개 재판정에서 변호사가 얘기한 거예요. 예.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그것을 인정을 하면서 진술을 바꿨습니다라고 얘기해서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런 사실이 공개되니까 민주당 그다음부터 입을 싹 다물었습니다. 이번 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만약에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했다면 6차례나 소환 통보를 했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하고 나서 안 나오면 흘렸겠죠. 안 흘렸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게 문제가 되면서 그것도 MBC의 보도로 알려지게 됐는데 그러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건 검찰이 MBC에다가 그걸 흘려줘서 그 공개가 됐다는 겁니까? 상식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인 것 같아요. 짧게 반론 기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출처에 대한 불분명성은 사실 그 이정근 사무총장 녹취록도 사실 이게 물론 취재 기자분들의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의심할 수 있는 사항인 것입니다. 의심할 사항은 된다. 네,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그 기자분들이 그 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2020년 총선에서 그에게 돈 뭉치가 입금됐다고 했을 때는 최소한 이하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라든지 그걸 확인하고 해야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언론에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거는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민주당 의원들이요. 이화영 전 부지사를 7번 특별 면회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그 시기가 유독 작년 말 올 초 이렇게 몰려 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특별면회가 왜 차단 시설도 없고 또 녹취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특별면회를 이화영 부지사한테 갔는데 날짜가 좀 오묘합니다. 작년 12월에 3차례가 몰려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2월, 4월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를 이렇게 돌이켜보면 바로 이재명 당대표가 이 자신의 어떤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흘렀을 때마다 찾아간 그런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12월 기억하시겠지만 대장동과 그다음에 성남FC와 관련해서 검찰 소환이 가시화되고 있었고 또 1, 2월 역시 대장동과 관련돼서 이재명 당대표가 2차례나 소환된 시기였거든요. 그러면 왜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커질 때마다 이렇게 몰려가서 면회를 했을까라는 지금 의혹 제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입장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평론가님 말씀처럼 좀 시점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일단 변호인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은 특별 면회에 대해서 이 전 부지사가 국회의원 출신이고 또 민주당 내 인맥도 두텁다면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기보다 안부를 좀 묻거나 개별적인 논의 사안이 있어서 찾아온 의원들도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연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그 당시로 돌아가면 그때는 이화영 전 부지사 언론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장동 사건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생방송으로 김성태
그 깡패 같은 분이 이제 입국했을 때 생중계로 봤잖아요. 그게 2월입니다. 아, 이제 깡패라고 동의를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규정을 해버렸기 김남국 때문에. 의원은 그렇게 부르면 안 된다고 네, 한 저는 거죠. 개인적으로 그렇게 인권을 이렇게 깡패로 규정하는 건 맞지 않지만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규정했기 때문에 예. 그런 범죄자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연말과 연초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는요 사실 법인카드 개인이 유용했기 때문에 한 것이지 대북 사건은 저희도 생각지도 못했고 언론 계실 때도 그 변호사비 대납 때문에 이제 김성태 처음에 사장과 수사는 시작됐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또 이제 그럼 이하영 전 부지사가 대북 관련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연관돼서 또 연초에 미리 우리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능력이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순수하게 연말이나 연초는 개인적인 안부를 묻기 위한 것이지 이것이 곧 닥칠 대북 송금에 대해서 어떤 이재명 대표를 방탄하기 위해 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정치적인 안부를 묻고 사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으니까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 얘기했던 대로 독방에 갇혀서 전기 고문을 방불케 하는 그런 압력과 회유를 받았다는 그런 주장 자체가 근거가 없다는 사실은 확인된 거나 전기 마찬가지예요. 고문을 받았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전기 고문과 마찬가지의 마찬가지 과거 독재 시절에. 그렇죠. 예. 압력과 회유를 받았다고 했는데 저렇게 개인적인 사담을 나누고 안부를 물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찾아갔었다면 그걸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특별면회를 놓고 사실은 민주당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설전이 일기도 했었습니다. 각종 의혹 확인을 위한 접견 신청을 불허하도록 지시 요구한 주체가 법무부 장관인지 아니면 대통령실인지 명확하게 밝히시기 바랍니다. 수원 검사장의 면담 거부, 구치소의 접견 불허 등 검찰의 반인권적 조작 수사와 거짓 언론 플레이를 확인하려는 민주당의 진상조사 방해 책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갑자기 왜 민주당 의원들이 떼지어 가서 접견을 하려고 하죠? 저런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것도 그분들 특별면허 신청하셨어요. 국회의원들에게 편하게 접견해서 말 바꾸게 하는 통로로 이용하는 거, 그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 저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잠시 시계를 돌려서 지난달 25일로 가보죠. 그날은 모두가 주목하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있었던 날. 김성태 전 회장에게 부탁을 했었다는 뉘앙스로 변호인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필요적 변론 사건입니다.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이 안 열리는 사건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을 해임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없이. 그리고 2주가 지났어요. 그날 못하니까 2주 뒤로 연기가 돼요. 그 사이에 특별면회를 막 신청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어림없는 소리 그러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보기에 이 특별면회와 관련된 지금 항의를 하는 건 사실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행태가 이렇게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전까지는 특별면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12월 말과 1월 초에 지금 이화영 부지사에 몰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기에 정성호 의원이 정진상 씨와 김용 씨를 면회한 시기도 바로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에 2022년 12월에 정진상 전 정무실장을 정성호 의원이 면회하고요. 다음 또 대통령은 이재명 뭐 이런 얘기. 네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다음 1월에 김용 전 부실장을 면회를 합니다. 바로 정성호 의원이 이렇게 아주 핵심 관계자들, 특히 입을 다물고 있는 아주 최측근들과 관련돼서 집중적으로 그 시기에 면회를 했기 때문에 특별면회가 혹시나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방해하는, 개입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지도 모른다 해서 바뀐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어떤 인과관계로 이야기하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이 특별면회 어떤 그 방법을 바꾸지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근데 이번 저는 좀 의아했던 게 검찰도 그렇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께서 주말에 쉬지도 않고 자꾸 민주당 특별면회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타박타박 일일이 다 반박하고 과민 반응을 보이시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회유한다고 규정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정말 회유를 한다면 그게
특별면허를 신청하는 게 그 현장의 그 증거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유하는 그 현장의 목소리를 잡아버리면 되는 것이지 예. 특별면허가 아니라 그냥 일반 면허고 접견인 것인데 이거 자체를 막는 것 자체가 저는 법무부 장관도 있고 검찰도 그렇고 이게 좀 의아한 것이죠. 예. 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지금 여러 사람이 특별면허하겠습니다라고 신청을 하는데 아마 이 사람한테는 특별면허 신청을 안 하는 걸까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옥중에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나름의 억울함이 구구절절 느껴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보시면 지금 노상강도라는 말까지 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왜 저렇게 가벼운 죄로 처벌을 하려고 하느냐? 진짜 중한 죄는 그냥 모른 척하고 이러니까 아니 제가 진실을 말한다는 이유로 후원을 했던 정당 민주당한테 제가 후원금까지 냈는데 이렇게까지 노상강도로 비난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저분으로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뭐 저분의 행위가 잘 됐다는 거 전혀 아닙니다. 비호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김성태 전 회장은 그 이 사건이 터지니까 필리핀으로 도주했던 사람이에요. 그 왜 그러겠어요?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는 것들을 막아주기 위해서 필리핀으로 도주해서 뭐 온갖 추적을 언론의 추적을 받으면서 도망 다니던 그런 분이란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보호를 해줬는데 들어와서 나중에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여러 가지 뭐 증거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 국정원에서 조사했던 그런 내용들 그거 다 검찰이 제시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야, 더 이상 버티면 당신 형량만 커지겠다라고 하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갑자기 그 이재명 대표는 자기 비서실장을 보내서 조문까지 했던 그 당사자한테 왜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처벌을 하느냐라면서 오히려 중형을 내려라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분으로서는 정말 아마 인생 무상 같은 걸 느낄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다 도와줬는데도 말이 되느냐. 그 저분의 얘기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관련자들의 제안으로 시작됐다. 이것이 아마 진실에 가깝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